안녕하세요. 네. 시험 모두 다 잘 보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비가 서울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퇴근하면서 비를 쫄딱 맞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저의 마음을 조금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거는 지우고 진행을 좀 할게요. 유튜브 라이브가 사실 생소하지가 좀 않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면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느껴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39회 관세평가 관련 시험이 저희가 이제 문제 유형이 30점, 30점, 20점, 20점으로 변경되고 나서 첫 시험이었는데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항상 30점, 40점, 20점, 20점 이런 순서로 냈는데 30점, 20점, 30점, 20점 이런 순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30점과 20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관세평가 문제를 처음 받아봤을 때 일반적으로 제가 지문이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문이 많이 기니까 일단 물음부터 먼저 봤었어요. 근데 물음부터 봤는데 그렇게 실제 뭐 사례를 안 읽어도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90% 이상인데? 라고 좀 생각이 들 만큼 실질적인 그 논리를 작성하는 거,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과 그리고 시행규칙 위주로 논리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판단 문제도 같이 혼합해서 지금 출제가 됐는데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례 판단을 할 때 저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 A 감론이다, 을론이다, 뭐 시험 끝난 이후에 뭐 을론을 쓴 사람은 감론을 쓴 사람이 부분적으로 배부하지 않았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이슈를 이번 시험에는 아예 소거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신지 실질적으로 정말 답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사례 위주로 좀 출제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실질적으로는 관세평가를 좀 열심히 공부하셨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무리 없이 좀 작성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례 판단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좀 단순하게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고 암기 위주로만 좀 공부를 하고 가셨던 분들도 고득점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 시험이 좀 암기 위주였고요. 재작년 시험이 조금 사례형 위주였다면 그 부분을 좀 적당히 믹스를 좀 했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50점짜리 문제 거의 논술과 사례 판단이 거의 포커싱 되어가지고 모든 저희 그 수험생들의 그 모든 노력을 50점짜리 뭐 갈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0점짜리와 30점짜리로 이제 문제가 배점이 이제 배분이 변경되면서 20점짜리 문제도 충분히 논리적인 작성과 그리고 수험생들의 이해, 특정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한 깊이도를 충분히 평가하기에 편한 스타일로 변경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건이 이제 문제 3번으로 좀 보여지고요. 생산 지원 비용에서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지만 이 금액이 생산 지원 물품비 용역에서 어떤 건이고 그래서 얼마를 가산해야 되니 정도만 항상 거의 출제가 됐었는데 생산 지원 물품비 용역을 판단하고 산출 금액도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산하는지까지 우리가 약간 순차적으로 나왔던 거 보면은 저희가 한 가지의 개념을 단순하게 가산과 비가산에 대한 건으로 보지 않고 깊이 있게 좀 공부를 계속 했었어야 됐다라는 게 지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세평가 기출 해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하얀색인가요? 네, 하얀색입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봤을 때 항상 물음부터 먼저 보고 진행을 하니까 한번 물음 볼게요. 제가 왜 물음 보고 나서도 이거는 사례 안 읽고도 충분히 좀 풀 수 있었네 라고 느꼈었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물음 1.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하여 끊고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기술하되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저희가 일방법이 지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30조 제2항 과세 가격 결정 원칙 모르시는 분
없겠죠. 저희 뭐 랩 수준으로 다 외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지금 배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관세법 제30조 3항 당연히 여러분 지금 시험을 보러 가시는 시험생들이라면 다 완벽하게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례랑 조금 접목을 시켜가지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음 2번 보시면요.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WTO 평가협정 및 WCO 관세평가 기술위원 지침 등을 근거로 하자 보증과 유지에 관련해서 이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하자 보증에 대한 정의 그리고 유지와의 차이점.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 친구들한테도 많이 지금 풀이를 하도록 제가 출제를 많이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자 보증 법정 가산 요소로서 이제 간접 지급액으로서 우리 하자 보증을 공부를 할 때 항상 법정 공제 요소인 유지와 비교를 하는 식의 공부를 항상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작성을 좀 하셨을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두 번째, 하자 보증의 수행 주체 및 하자 보증의 과세 여부 및 그 이유를 작성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자, 하자 보증은 사실 뭐 판매자 법적으로 판매자 거야, 혹은 구매자 거야 이렇게 뭐 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하자 보증 의무를 누가 계약을 최초를 할 때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는지에 따라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하자 보증이 가산을 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을 했었었죠. 그래서 하자 보증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산을 하는 실제 지급 그리고 간접 지급 그리고 우리가 법정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까지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배울 수 있는 좋은 파트였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물음 3번 볼게요.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하여 과세 가격 결정 시 실제 지급 가격 포함하거나 가산해야 할 가격 요소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하거나 이 부분을 간접 지급액을 지금 설명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가산해야 할 가소형 요소 이거는 법정 가산 요소가 있는지 한번 봐라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소재한 구매자 죄송해요. 자, 우리나라에 소재한 구매자 A는 미국에 소재하는 유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내의 자회사로서 유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의 제2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얘네들도 이제 100% 지분입니다. 체결하고 제2사로부터 소형 전자기기 대당 $1,000에 10,000대를 수입을 하면서 S세관의 BL 정범장 등에 대한 기초하여 수입 신고비 가격 신고를 하고 통관하였습니다. S세관은 사후에 A에 대한 세액 심사 과정에서 이제 A와 J4 간의 매매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거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였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 한 대당 10,000원 그리고 10,000대를 수입하는 거는 두 개 곱한 금액이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 그중 직접 지급액이 되겠죠. 물품 대가로 지급하는 것들. 그리고 첫 번째, 해당 수입 물품 가격은 제2사가 독립적인 거래 관계인 L사에게 판매한 가격 차이가 없다. 자, 이거는 뭐겠어요? 얘네도 지금 특수관계죠. 특수관계 중에서 특정인이 이제 소유 의결권에 있는 지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특수관계라고 다 거래가격 배제 사유하나요? 아니죠. 거래가격 배제 안 하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만 우리가 거래가격을 배제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거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우리가 거래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장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매매계약서상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보증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제2사와 회자 보증 이행 계약을 체결한 국내 B사가 수행하고 그 비용은 A가 R사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행되어 있다. 지금 하자 보증 의무 누가 있죠? 하자 보증 의무는 지금 J가 있죠. 근데 그 J가 본인이 지금 하자 보증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B사를 섭외했어요.
그래서 하자보증 이행계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그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국내 A사는 하자보증을 수행을 하고 그 하자보증 수행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지급을 했냐라고 했었을 때 그 비용은 A사가 R사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타이핑 해주시는 분이 좀 오타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R사예요. 자, 국내에 R사가 수행을 하고 그 비용을 A사가 R사에게 지급한다는 조건, 즉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급해야 되는 하자보증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죠.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 있어요. 즉 판매자가 R사에게 하자보증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매계약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로 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건의 비용을 우리가 가산을 하면 되니까 그 조건의 비용이 뭐예요? 즉 A가 R사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증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지급액으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 비용 자체가 간접 지급액으로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거 자체도 판매자의 이익, 그 판매자가 R사에게 지급하여야 될 의무를 구매자가 판매 조건에 따라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판매자 의무를 대신 이행을 하면서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 조건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A사는 매년 자사의 연말결산 기여회계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연간 총 구매 판매액의 5%를 수입물품 가격과 별도로 제2사에게 지급한다. 이거 뭐죠? 사후 기속 이익입니다. 사후 기속 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해당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거래 조건성 보나요? 아니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로 계산이 가능한가 이걸 봤죠. 일단 관련성 볼게요. 해당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 뭐죠? 해당 수입 물품을 우리가 판매를 한 거죠. 관련성 조건이 충족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한가, 즉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이 가능한가 봤을 때 결산 회계 자료 근거로 우리가 충분히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 근거로 해서 사후기속 이익을 우리가 장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계산을 한다. 사후기속 이소이익 같은 경우에 우리 계산할 수 있으면 법정 가산 요소 없으면 배제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배제 사유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 보면은 우리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사례 분석을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답안을 어떻게 기술을 하면 좋을 거냐라고 했었을 때 자, 이니 거래 내용의 기초예요.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근거로 기술을 하되 관세법 제30조 제30 상황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를 포함해서 시효라고 했네요. 의의에 우리 간단하게 30조 제1항 한번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실 거래가격 배제 사유 플러스 우리가 수출 판매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격 배제 사유 4가지 같이 검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까지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 판매 여부 우리가 이거 수출 판매 여부에 우리 해당하나요? 해당하죠. 그렇죠? 우리가 소유권의 지급과 대가의 지급 이전 소유권의 이전을 대가로 우리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판매 그리고 국제적인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출 판매는 대한 정의는 성립을 합니다. 거래가격 배제 사유는 아까 우리 보면서 쭉 검토를 했어요. 단 4가지 중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만 없었죠. 우리가 아까 사례 설명을 하면서 거래가격 배제 요건 1개, 2개, 3개, 4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의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 거래가 배제 사유가 되는데 이 거래 내용 안에는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외에는 별도로 검토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물음 2번 우리 하자 보증에 대한 의의 볼게요. 자, 하자 보증에 대해서 의의 일단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교를 차이점, 즉 비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하자 보증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지금 우리 저희가 그 개념을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행 시기, 두 번째는 비용의 범위, 그리고 비용의 성격, 그리고 관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통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이행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증 관련해서는 특정에게 하자보증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어컨 같은 거 사면은 구입날로부터 1년 동안 하자보증, 무상 하자보증 AS 기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자보증 일반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유지 같은 경우는 항상 수행되고 비용의 범위 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증 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 하자보증 기간 혹은 후에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을 다 유지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용의 성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증은 잠재적 하자 지우고 유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를 구성하지, 왜냐하면 잠재적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 원가 구성하지 않고요. 보증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평가 처리 같은 경우에 보증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기타 간접 지급액으로 우리가 간선을 하지만 구매자가 본인이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 공제 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파트 정도로 해서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좀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하자보증 주체별 하자 보증비 과세 여부입니다. 자, 과세 여부니까 주체별로 우리 각각 적어줘야죠. 첫 번째 판매자, 두 번째 구매자, 그리고 제3자입니다. 자,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자보증 의무를 이행을 하고 소요된 비용을 물품 가격에 우리가 넣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자보증 의무를 저희 물품 가격과 별도로 청구를 해서 이제 구매자야, 나 하자보증 얼마 들었다? 나 돈 줘. 이렇게 해서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고, 혹은 아까 그 사례처럼 판매자가 본인이 수행해야 되는 하자보증을 제3자에게 이관을 시키고 그 3자에 지급해야 될 돈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 3가지 모두 다 가산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다시 별도의 관세평가 필요 없겠지만, 두 번째 우리가 구매자가 하자보증 수행 주체인 경우 우리가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세 번째, 3자 하자보증 수행 주체인 경우에는 그거를 누가 시켰냐, 즉 판매자가 시켰냐 구매자가 시켰냐, 즉 판매자의 의무로 인해서 제3자가 진행을 하느냐 구매자의 의무로 인해서 제3자가 진행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 평가 진행하셨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물음 3번 안 보고 넘어갔네. 그래서 물음 3번 볼게요. 자, 물음 3번.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 시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하여 하거나 가산하여 될 금액, 그리고 그 가격 요소 이유 설명하셔도 되어 있네요. 우리가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해야 할 금액 2가지 나왔었죠. 첫 번째, 하자 보증 비용, 판매자의 의무를 구매자가 대신 이행해 주는 거죠. 지급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고 있으니까 하자 보증 그 비용은 간접 지급액으로 가산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후 귀속 이익이 있었죠. 해당 수익 물품 판매 후 5%에 대한 이익이 판매자에게 직접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 가산 요소로 가산해야 된다라고 적어줬으면 잘 적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가 1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유일하게 2방법 이하 대체평가 방법이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2차 수입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10점짜리 문제로 혹은 20점짜리 문제로 내기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6방법을 특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공부하면서 무조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저희도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 번 또 연습을 시켜드렸었고요. 이런 연습이 잘 되었다 수험생분들은 어렵지 않게 다 기술을 하실 수 있었던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임차료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 이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까지 좀 같이 좀 아울러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나 고시 안 볼래, 나는 시행 규칙까지만 볼 거야 라고 혼자서 이제 공부 범위를 조금 한정하셨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 작성을 하시는 게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럼 역시나 우리 물음 한번 먼저 같이 보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미거래 내용에 기초하여 수입자 I가 최근에 가격 신고 시 검토해야 할 해당 임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 결정 방법 관련하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부터 35조에 규정된 과세가 결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검토 기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지금 문제가 엄청 긴데 지금 배점 몇 점이에요? 지금 4점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을 쏟으면 안 돼. 즉 저도 처음에는 뭐야? 첫 번째 31조를 배제를 하고 2조, 3조, 4조, 5조 모두 다 지금 상세하게 왜 내가 이걸 배제해야 되냐라고서 기술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옆에 4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한 개 지금 목차를 구성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두 번째, 자, 해당 민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 결정 관련해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 수입물품의 과세가 결정 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가격 4가지. 임차 수입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즉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두 번째, 위 거래 내용 근거로 해서 1항, 2항 및 규정을 근거로 임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및 그 즉 구성 가격 요소를 쓰시오 되어 있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 거래 상황에서 수입하고 있는 임차 수입 물품이 과세 가격이 얼마인지 이게 사례 판단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작성 기술해야 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정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법령 관련해서 몇 항 몇 조인지를 암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본인이 아예 법령의 조항을 암기한다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적으라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채점 포인트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랑 건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수험생 너가 이 관세법 시행규칙 7조의 4 제1항을 분명하게 잘 쓰는 경우 점수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출제자의 명확한 의도가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평가로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중요해, 사례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하지만 암기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사례 한번 쭉 보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소비하는 수입자 I는 미국에 소재하는 N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고가의 수중 고성 촬영 카메라를 5대를 임차하였습니다. 자, 해당 임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 결정을 관련해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임차 수입물품 뭐예요? 이거는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죠. 우리 다 알 거예요. 임차 수입 물품. 자, 해당 물품은 특허 물품이며 해당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인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특허권자인 B에게 뭘 더 주고 있냐? 대당 1,500달러의 특허권 사용료까지 주고 있어요. 즉, 임차 비용은 I가 M에게 주고 있는데 임차 비용은 얼마니? 2,000도 주고 있고, 그리고 B에게 별도로 1,500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해당 물품의 가격,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공개된 가격 등의 자료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상 해당 물품에 대한 임차료는 매분기로 지급을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율 관련 조항은 별도로 없다. 즉, 이 건은 관련해서는 분기별 지급이네요. 둘 다 분기별이에요. 즉 1년에는 2,000달러 곱하기 4, 1,500달러 곱하기 4를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찐 친구 혹시 있었을까라는 거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문제 꼼꼼히 읽으셨으면 없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경제적 내구연한은 5년이며 특허권 사용료도 5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자, 중요해요. 이 당구장 위에서 언급한 거래 사실 이외엔 다른 사실 또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면, 즉 확장 해석하지 말고요. 해당 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은 과거에 수입된 실적이 없으며 생산자 M은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가격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1방법을 일단 임차 수익물품과 배제를 하고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도 우리가 배제를 한다라는 거를 물음 1번에 쓰셨어야 돼요. 왜냐? 동전동질 또는 유사한 물품이 과거에 수입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2방법, 3방법, 즉 동전동질 또는 유사한 물품이 거래 가격을 가지고 와서 과세 가격 구하는 방법 당연히 못 쓸 거고요. 즉 또 동전동질 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까지 우리가 수입된 이력이 없으니 그 물품이 국내 판매된 이력도 없겠죠. 그러니 4방법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방법을 봤는데 5방법은 생산자가 생산 관련 비용 관련 자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1방법 당연히 안 되고 2방법부터 5방법도 안 돼. 그래서 6방법을 보려고 해서 6방법은 우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신축적 적용과 그리고 기타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있죠. 그 기타 합리적인 거 안에 특수물품 있잖아요. 근데 신축적 적용을 봤는데 일단 너무 신품이에요. 해당 물품, 돈을 넣는 물품이 아예 없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건, 선적공 요건, 선적일 요건 다 늘려봐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신축적 적용 방법까지 안 되니까 지금 특수물품을 결정하는 과세가 결정 방법을 쓰겠다까지 우리가 맞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방법, 지금 시행령 제7조의 4로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사용할 거다라는 것까지 결론이 왔었어야 합니다. 자, 물음 2번 보게 되면은 그럼 임차 수익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순차적으로 정하는 가격을 4개 쓰시고 있는데 우리 4개 지금 순차적으로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어 의심치 않을게요. 지금 6방법 지금 공부 안 하고 들어간 수험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임차료 산출에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 수입물품의 가격. 근데 임차 수입물품의 가격이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방법 못 쓰겠죠. 두 번째. 그리고 임차 수입물품의 동주동질 또는 유사물품에 우리나라 수출에서 공개된 가격 자료 기재된 거. 근데 앞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개된 가격 자료가 없다. 그러니 2번법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못 쓰겠고. 3방법. 해당 임차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부 연한 동안 지급될 총 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하여 한 가격. 즉 경제적 내구 연한 동안 지급하려 될 총 임차료. 지금 우리 문제 뭐 나와 있어요? 해당 물품의 경제적 내구 연한 5년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급될 총 임차료 어떻게 구할 수 있죠? 1년에 2,000달러씩 4분기 1년에 이렇게 곱하고요. 일단 5년 곱하면 그때 지급해야 될 총 예상 임차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자 4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3방법이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4방법 쓰는 건데 우리 이미 3방법을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예상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20만 달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1,500 곱하기 4는 왜 곱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보게 확장돼서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특허권 사용료를 더하라 라는 말이 운영에 관한 고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너무 고시까지 외워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한 파트에 이어서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시도 봐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특허권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는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그 임차료를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실제로 총 지급되는 임차료 안에는 이 특허권 사용료를 더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500 곱하기 4 곱하기 5년 한 얼마죠? 지금 150만 달러를 우리가 같이 더해서 우리가 총 예상 임차료로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해서 실제 얼마입니다 라고 답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격 구성 요소만 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총 예상 임차료에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자율 관련 규정도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 3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이 30점 문제죠. 그래서 다소 지금 길어가지고 뭐야? 갑자기 인과공 나오고 좀 당황스럽네 라고 생각하셨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보는 거 우리 문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물은 볼게요.
자, 위 거래 내용 기초로 하여 KI사 구매자예요. 구매자가 수입 신고 시 과세 가격 결정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 및 범위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규정을 그런 거로 설명을 하시오입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과세 가격 결정 및 가산되어야 될 비용이 지금 생산 지원 비용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생산 지원비 관련 규정 쓰세요라고 하는 말 이렇게 빙 돌려서 쓴 거예요. 물음 2번.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가격의 산출 방법. 우리 지금 가격 산출 방법 4가지 열심히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비 배분 방법을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요. 자, 물음 3번. 위 거래 내용 기초로 하여 각 수입 신고 별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을 각각 산출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M의 생산 지원 금액에 대한 배분에 관한 가격 신고 방법을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생산 지원 관련 규정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시면 가장 많은 파트가 뭐 특수관계도 있고 생산 지원 있고 권리사용료도 있는데 그 모든 그 생산 지원 관련된 규정을 한 문제 한번 가려 넣어 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좀 보여지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 개도 빠져놓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고득점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연습을 하셨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국내 의류 수입 업체 KI사는 베트남에 소재하는 의류 생산부인 생산법인 VX사와 2020년 6월 25일 의류 생산과 관련된 임가공 계약, 단 임가공 계약은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을 체결하였다. 이후 해당 임가공 계약에 따라서 VX사, 판매자라고 하죠. VX사가 제조한 의류가 총 3회에 걸쳐 수입이 되었으며 수입 신고비 물품에 대한 가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율은 1달러당 1,000원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수입 신고 번호가 1, 2, 3에 되어 있고요. 분명 BGU 셔츠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즉,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내용 쭉 볼게요. 해당 수입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부자재는 VX사가 베트남 현지 판매업체들로부터 직접 구매, 즉 부자재는 직접 구매. 현지 구매 부자재비에 대해서는 VX가 사의 현지 인가공과 함께 KI사에게 청구한다. 즉, 이 부자재를 VX사가 본인이 알아서 조달을 하는데 그 조달한 원자재 비용을 KI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인가공 해주는 인가공비와 그리고 부자재비를 돈으로 받고 있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는 KI사가 국내에 직접 구매하여 이를 VX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물건을 사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결합되는 자 원자재니까 뭐겠어 원단을 보내준다 의료죠 원단을 보내주는 거죠 세상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물품을 VX사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VX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KI사는 국내 자회사인 KI가 100% 지분율 소유, 즉 KI랑 영혼의 단짝 친구인 KI1, 즉 특수관계에 있는 100%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애가 공급하고 있는 그 국내에서 임차해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임을 임차하여 수입물품 생산 이전인 11월 1일에 베트남 VX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즉 내가 얘한테 기계를 뭘 했어요? 임차를 했어요. 빌렸어요. 그래서 그 물품 그 기계를 M을 얘한테 무상으로 줬다. 그래서 얘는 임차 비용을 얘한테 줬다. 그죠? 자, 제공한 바 있다. 해당 기계 M의 임차비 현지 생산 공정에 수출하는 소대 제반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임차 비용, 즉
그 KI가 KI1에게, 아니네요. KI1이 사이 임차비, 즉, KI1이 임차한 비용이라고 써있는, 임차한 비용으로 KI의 원사가 해당 물품을 임차한 비용, 그리고 베트남 VX사로부터 납품하는 일체의 수입 비용이 10,000원입니다. 자, 즉, 운임이 10,000원인 거 들었다는 거예요. 수입자 KI사는 기계 M과 관련된 비용은 최초 수입 신고의 전액 가산하며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은 상기에 제시된 사실관계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거래 내용을 기초로 하여 KI사의 수입신고적 과세가 결정을 위해서 가산해야 될 금액 뭐죠? 우리 지금 다 생산 지원 비용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생산 지원 비용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즉, 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블라블라한 그 생산 지원 관련 규정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두 번째 생산 지원 물품 및 영용의 범위, 우리 4가지 있었죠. 지금 배웠어요. 해당 수입물품과 결합, 사용, 그리고 소비, 그리고 필요한 이 4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쟁점 사례 과세가 결정을 해서 가산되어야 될 비용비 범위입니다. 사실 가산되어야 될 비용비 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가산은 뭐예요? 생산 법정 가산 요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단에 보면은 부자재 비용을 우리가 부자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서 보내는 게 아니라 부자재 비용을 얘가 사는 것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생산 지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에 관련된 것을 물품으로 제공하지 않고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는 생산 지원 비용, 즉 법정 가산 요소가 아니라 간접 지급액으로 봐줘야 된다고 우리 배웠었어요. 이 파트가 여러분의 함정을 빠뜨리기 가장 좋았던 파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원자재 비용이 있었죠. 자, 원자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의류니까 원단일 거예요. 그 원단은 구매자가 직접 사서 우리가 판매자인 VX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산해야 될 법정 가산 요소겠죠. 그리고 기계 M의 임대 비용입니다. 즉 그게 M은 뭐예요? 우리가 생산 지원 물품비 용역의 범위 중에서 해당 물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고, 해당 관련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우리가 가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가산하는 비용이 얼마를 가산해야 되니? 라고 하는 부분을 2번에서 물어봤어요. 그래, 지금 가산해야 될 게 한 개는 간접 지급액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법정 생산 지원 비용을 가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로 생산 지원 비용을 가산을 할래? 그 2번, 3번은 얼마로 가산할래? 라고 했었을 때 물음 2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산 지원 비용의 비용 산출 방법을 우리가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적어줘야 되니까 4가지로 적어줘야겠죠. 첫 번째, 우리가 특수광이 없는 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 두 번째는 구매자가 직접 생산. 세 번째, 특수광이 있는 자로부터 생산, 구입 또는 임차. 네 번째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 고안공인 및 디자인이 체화되어 수입물품과 국내 수입물품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 4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3번이죠. 당해 물품 및 용역을 특수관계자가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2가지. 특수관계자인 본인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얘들의 생산 비용, 얘네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즉 우리가 앞에 단계 보면은 이 임차 비용을 KI4원의 임차 비용을 가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우리가 배분 방법, 자, 우리가 그럼 생산 지원 비용은 그래, 오케이. 그러면 해당 물품에 대한 구입 또는 임차 비용, 그리고 생산 제조 비용 이거 정했어. 그리고 설명 들었긴 하지만 그 구입 또는
구입 또는 그리고 임차한 물품을 그 생산된 물품 판매자의 생산지까지 배송하는 데 쓰는 운임까지도 우리가 가산을 해서 그걸 모두 생산 지원 비용을 가산을 하는데, 그러면 생산 지원 비용을 그대로 다 가산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산 방법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배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수량 근거로 배분을 하고 두 번째는 가격 근거로 배분하고. 근데 배분이 귀찮다라고 하면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최초 수입물품을 가산을 하도록 하는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법, 배분하는 것 그리고 최초 수입물품을 가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배분 방법을 목차 2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 그 배분 방법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M에 대한 임차 물품 기계M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문제에 기계M에 대해서 국내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0만 원을 그대로 가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내 부가가치세 우리 모르는 사람 없겠죠. 10%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10만 원 나누기 1.1을 하고 10만 원을 가산을 하셨어요. 우리 맞았던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놓치신 분 없었길 바래요. 자, 그 10만 원에다가 베트남 VX를 납품은 일체의 수출 비용 10,000원 더하는 게 우리가 기계M의 생산 지원 비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최초 수입 물품에 가산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납세자에게 원래 배분을 해서 각각의 수입 물품에 가산을 하는 요소를 구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 수입을 가산해 줄게 라고 하니까 서류를 많이 내야 돼요. 뭔가 본인이 혜택,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서류를 내잖아요. 그래서 세관장에게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서류를 내야 된다. 즉 가격 신고 문제 3번에 나와 있기는 해요. 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격 신고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최초 수입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최초 수입 물품이 여러 가지 세일로 들어오는 물품인 경우에는 안분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써주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3번. 쟁점 사례 관련해서 생산 지원 비용, 가격 산출 및 배분 방법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원자재 비용과 기계M의 임차 비용을 아까 구했던 것처럼 다 가산을 해주시면은 이제 문제가 적절하게 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음 3번. 자, 위 거래 내용 기초로 하여 각 수입 신고별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각각 산출하고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M의 생산 지원 금액의 배분에 관한 가격을 신고 방법을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수입 신고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은 비슷하니까 구하지 않을게요. 문제 1번만 구할게요. 그 수입 신고 번호 1번. 자, 얘네들의 과세 가격. 과세 가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지급 가격이 있고 법정 공제 요소가 있고 법정 가산 요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총 과세 가격을 구하는 형태로 우리가 목차를 잡아줄게요. 첫 번째, 실제 지급 가격 안에는 뭐가 있죠? 직접 지급액과 간접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지급액이 뭐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장갑차 관련해서 우리가 WTO 평가 협정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배웠을 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수출 판매 관련해서 수출 판매의 범위는 넓게 봐라 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즉, 용역의 판매도 수출 판매의 일부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즉,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판매하는 거는 실제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가공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수출 판매 정의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청구하는 이 인가공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접 지급액이 됩니다. 그래서 $10이 이 실제 지급액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법정 가산 요소,
생산 지원 비용, 생산 지원을 물품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접 지급액을 더한다. 즉, 실제 지급 범위 안에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대비를 $10는 이게 실제 지급 가격이 되겠죠. 이거에 우리 가산이 얼마? 1,000원을 곱하면 실제 지급 가격이 나올 것이고요. 법정 가산여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원자재 수출 비용과 그리고 생산 수입물과 결합된 원자재 비용이 다 생산 지원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10,000원을 더한 금액과 그리고 최초 수입 물품에 우리가 기계 애매 생산 지원 비용 가산한다고 했었죠. 그 애매 생산 지원 10만 원에다가 우리가 기계 애매 아마 수출하는 운임이 10,000원이었을 거예요. 10,000원을 더하면 법정 가산 요소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총 과세 가격이 얼마? 1번 같은 경우는 24만 원이 나왔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가 점수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까지 여러분이 저 다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시간과의 싸움에서 좀 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많이 실전 모의고에서 훈련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분위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간과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문제 4번인데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관련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서 나왔습니다. 거래 가격 배대 사유에 나왔어요. 자, 물음 1번 볼게요. 자, 물음 1번에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8가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시시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문제로 출제하기 좋아요. 하나당 0.5점 이런 식으로 채점하기도 좋고 굉장히 이런 단순 암기 문제는 여러분이 바로바로 캐치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물음 2번 볼게요. 관세법 제30조 제3의 이론에서 규정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의 범위,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제한 등에 대해서 규정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2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 그럼 그게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니 안 미쳤니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미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시 2가지 그리고 기타 그리고 미치지 않는 거에서 대한 예시 2가지 그리고 기타 이 각각 3가지를 꼭 암기하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꼭 고득점을 가져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번째, 위 거래 내용과 관련해서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여부에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즉 사례형 문제가 이제 각각 5.5점씩이라고 한다면 5점 혹은 만약에 1번이 조금 물량이 많다고 한다면 한 4점쯤 해서 하는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 판단형 문제가 그렇게 또 점수 비중이 많이 없어 보여가지고 조금 슬프긴 하지만 또 이제 암기를 잘하셨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나서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사례 볼게요. 문제 4번 가니까 좀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자, 국내에 귀금속 수입자 하얀색이 어딨죠? 앞에 국내 귀금속 수입자 코리아 골드는 다국적 기업인 미국에 소재하는 글로벌 골드 INC가 100% 출자한 법인입니다. 글로벌 골드 INC는 한국 외에도 전 세계 각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현지법인 운영 중이고 있고요. 중국에는 차이나 실버사와 주식 지분율을 90대 10으로 투자를 하여서 차이나 실버 골드 LTD라는 별도의 중국 법인을 설립해서 귀금속 제조업이 수출 영업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즉 얘랑 지분을 90대 10으로 투자를 해서 뭘 만들었나? 차이나 실버 골드 LTD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코리아 골드 LTD는 이제 코리아 골드 LTD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다양한 종류의 귀금속을 잠시만요. 글로벌 골드 INC는 한국에 전 세계에 다양한 편의 운영과 중국에는 중국 내에 지금 얘랑 투자를 했네.
지금 얘랑 차이나 실버랑 몇백 90, 얘가 1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차이나 실버 골드를 가지고 있어서 수출비 사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리아 골드 LTD는 각국의 다양한 종류의 귀금속 제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 판매하고 있으며, 자, 얘로부터 우리가 귀금속을 수입합니다. 차이나 실버 골드 LTD로부터 귀금속 제품 및 럭셔리 골드 1, 2, 3 100세트를 해당 금속업계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가능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가격 협상 등 과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여 수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얘와 얘가 귀금속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여부가 문제 1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여부 관련해서 8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 봤을 때 그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니? 라고까지 사실은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금속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가능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했다. 즉 우리가 특수관계가 가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저희가 관세법에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1번은 우리가 문제 1번에서 나왔어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이 지금 가세 가격 결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두 번째 당해 산업법은 정상적인 가격 결정 가능으로 부합하는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증빙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 결정 가능에 부합했기 때문에 가격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사실은 검토를 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또한 이와 별개로 매매 계획을 통해서 코리아 골드 LTD는 럭셔리 골드 1, 2, 3 100세트를 수입함에 있어 차이나 실버 골드 LTD가 해당 물품의 100세트, 10세트에 대해서 국내 면세점에는 고객 광고용으로 일정 기간, 즉 광고용, 즉 특정 용도가 나와 있네요. 특정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요구했으면서 그런 조건에 따라서 50% 할인을 받았으며, 즉 우리가 특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해당 물품에 대해서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하등의 그것 이외에는 할인할 이유가 없는데 그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걸려 있어서 우리가 이 물품을 50% 할인해주는 효과가 나왔었죠. 즉 처분 또는 제한이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별개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코리아 골드 1, 2, 4 같은 경우에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거래 가격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및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등 우리가 3개씩 기재를 하셨으면 당연히 잘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거래 내용과 관련해서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여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충분히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문제 4가지 전체적으로 풀이는 다 완료를 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실 풀이를 보고 있지 않고 친구들과도 얘기도 많이 하고 가족들과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쉬었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과도 잘 노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조금 더 미진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험 유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출제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시고 조금만 더 쉬시고 다시 도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 많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